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난민들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같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중 북유럽 스웨덴의 경우 한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뽑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난민과 이민자 문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기 한 스웨덴 여성이 추락해버린 스웨덴 국가 위상을 한국에 방문하며 한 번 더 해법을 찾습니다. 특히 그녀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과 제한된 외국인 비율 유지, 탈북자 대응에 크게 놀라는데요. 과연 이 스웨덴 여성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스트리드예요. 올해로 나이가 어느덧 42이 되어 버렸네요. 스웨덴의 서남쪽 끝, 외래순 해협과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말므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근 유럽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류에 빠져 있듯이 저도 BTS의 열렬한 팬이랍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어떻게 이 나이에 뒤늦게 K-팝에 빠지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 앉아 있다가 들은 노래 한 곡의 마음을 홀랑 뺏겼을 뿐인데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처음 듣고 나서 그 스웩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저도 낚여버렸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떨 때는 솔직히 K-팝에 저도 파닥파닥 낚였다는 사실이 분할 때도 있어요. 그 노래 한 곡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다음 주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떠나는 날이에요. 지난달에 이미 예약을 끝냈죠. 가방을 모두 싸놓으면서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한국에 가는 게 이거 실화냐? 지난주 내내 BTS 앨범 전체 노래를 돌려 들으며 짐을 챙기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군요.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한국에 대한 여행 가이드 북도 사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요. 그런데 한국으로 여행 가기 위해 들떠있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 묘한 우울감이 동시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스웨덴의 여러 사회적 문제 때문인데요. 한국 여행을 위해 정보를 찾다 보니 한국은 치안 수준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하더군요. 이미 그곳을 여행하고 다녀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유튜브의 영상도 다 봤었는데 솔직히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들이 많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카페의 테이블 위에 그대로 노트북이나 핸드백을 올려놓고 다녀와도 아무도 가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거나 길에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몰래 가져가기보다는 경찰서 분실물 센터로 이동된다거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강남이나 신촌 홍대 그 어디에도 여자가 혼자서 다녀도 안전하다거나 한강변-낯이 분명 해가 지면 으슥하고 위험할 것 같은 곳도 가족들이 함께 나와 밤을 즐기더군요. 한국 여행 후기도 찾아봤고 유튜브의 다양한 영상을 모두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건 도무지 저 같은 스웨덴 사람은 직접 가서 몸소 체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한국 분들은 평생 매일 그렇게 지내오셨으니 이게 뭐 그리 대수인가 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스웨덴 말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유년 시절에는 나름 안전했던 기억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스웨덴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복지천국으로 유명한 국가이기도 했고 한때 어딜 가든지 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세금은 높아도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았고 스웨덴은 특히 더 유명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오네요. 갱스터의 천국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 스웨덴이 처한 현실이에요. 진짜 우리 동네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제 조카 에릭을 잠깐 소개드릴게요. 이제 한창 재미있게 놀고 다닐 6살 꽃다운 나이죠. 그런데 얼마 전 조카의 학교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다행히 에릭은 무사했지만 그 일 이후로 조카 에릭은 밤에 총소리가 나는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놀라 깨기도 해요. 조카를 달래면서 괜찮아, 여긴 집이고 엄마 아빠도 계시니 안전해라고 말하면서 저도 사실 떨고 있죠. 얼마 전 스웨덴 국영방송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국가범죄예방위원회 보고서라더군요. 우리나라 스웨덴의 인구 중 총기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유럽 평균 4배래요. 자그마치 4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세상 평화롭고 평온하기만 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한 국가가 된 걸까요? 복지천국이라는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였던 국가 제도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난 9월에도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이건 생각하니 저도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24시간 동안 말므에서 폭발이 3건이나 생긴 거죠.
갱단들이 세력 다툼을 하느라 그랬대요. 세상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온하던 우리 동네가 어느새 대형 갱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와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한국을 더 알아갈수록 부럽더라고요. 함께 지내는 가족들과 아직 악몽에 시달리는 조카 에릭을 혼자 집에 두고 가는 것도 걱정되고, 여러모로 저 혼자 한국 여행을 간다고 들떠는 있지만 한편으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지요. 저는 그간 너무 앞만 보고 일만 했어요. 한 번쯤 답답한 이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세상을 가보고 싶어요. BTS의 나라, K-팝의 나라를 직접 가는 이유죠. 심정이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저는 결국 여행 가방을 다 쌌어요. 여권과 티켓도 최종 확인했죠. 드디어 내일 아침이면 한국행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네요. 예쁜 애가 마치 아스트리드 어서 가봐.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조카 에릭의 방에 살짝 들어가 봤어요. 곤히 자고 있더군요. 이불을 덮어줬어요. 이모 한국 여행 조심히 다녀올게. 사랑하는 우리 조카 잘 있어. 돌아올 때 선물 많이 사올게. 그렇게 그날 하루도 지나갔어요. 여행 전날 밤은 너무 설레어서 그런지 아예 잠이 안 오더군요. 다음날 드디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상쾌했죠.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한국 여행 첫걸음을 밟았죠.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 흥분되더라고요. 말매공항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독일을 거쳐 경유 후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가죠. 한국은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일까요? 혹시라도 BTS도 만날 수 있을까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저희 동네 말매의 아름다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과 간판들. 하지만 분명히 예전에 더 활기찬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말매가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도시가 돼 버린 거지? 그저 그냥 기분 탓인 건가? 잠시 후 공항에 도착했어요. 내부는 수많은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죠. 다들 저렇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간만의 여행인데 이제야 드디어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군요. 아마도 분명 둘 다였겠죠. 독일로 향하는 작은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곧 이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들렸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말매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 아래 우리 마을이 있겠지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경유해서 한국까지는 총 18시간이 걸렸어요. 기내에선 꿀잠을 잤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순간 행복했어요. 아,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면서 온몸의 피곤이 순간 싹 사라지더군요. 인천공항은 정말 크고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스웨덴 말메 공항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거대하고 넓은 실내 공간,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 게다가 멋지고 예쁜 한국 직원들과 로봇까지. 모든 게 진짜 완벽해 보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첫인상이네. 하고 생각하니 더 설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데 친절한 한국 직원분이 다가와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창한 영어로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시는데 설마 이거 저한테만? 진짜 감동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구나. 차원이 다른 레벨을 느꼈죠. 드디어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제가 탄 리무진 버스 TV에 한국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보는 한국 방송이었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화면은 이해했죠. 뉴스의 한 장면 같았는데 어느 시골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다가 사고가 난 듯 보이는 보도였어요. 함께 따라 나선 동료가 다친 듯 보였는데 저는 처음엔 무슨 이런 사소한 사고에도 난리일까 했죠.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한국에선 군대가 아닌 이상 시민들이 무기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와, 이건 완전 예상 외로 놀라운걸? 어디선가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간다고 들었었는데 한국은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인 분단 국가라서 모든 시민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네. 스웨덴에서 보았던 한국 정보에는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었기에 저는 몰랐죠.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저는 한국도 당연히 개인 화약 무기들이 집집마다 기본으로 있나 했어요. 비행기에서 막 내려 몰골도 웃기는 부시시한 제가 넋을 잃고 화면을 보고 있으니 신기했나 봐요. 옆자리 앉은 한 한국인 여자분과 팔이 슬쩍 닿았는데 곧바로 눈인사를 하며 익스큐즈미 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씀을요? 괜찮아요. 하며 인사하자
그렇게 한국인과 처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리무진 TV 화면에 나오는 저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흥미롭네요. 제가 말했죠. 아, 저건 한국 강원도에서 일어난 엽사들의 사고인데요. 오발로 인해서 동료가 다쳐서 그래요. 한국엔 군대 경찰이 아니라면 저런 걸 들고 다닐 일이 없으니 저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민감하죠. 옆 한국인 여자 승객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오 마이 디어? 그럼 한국에서는 저런 걸로 인한 사고나 범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저는 놀랬죠. 있을 수 없죠. 저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큰일이고 예민하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래 맞아요. 아이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요. 갑자기 스웨덴의 조카 에릭이 떠올랐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책엔 안 나오는 한국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미국 스웨덴과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부러웠죠. 순간 스웨덴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평안했던 나라인데 한순간에 문제가 많아졌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될까요? 한국은 혹시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 전 스웨덴 뉴스를 보면서 기억난 게 있었죠. 스웨덴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사실 아프리카 대륙,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 나라에 고유했던 백인들과 이렇게 온 불법 이민자들 간의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대륙 쪽의 여러 가지 분쟁과 내전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부분 국가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배고픔에 그곳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난민들이 단체로 바다에 목선을 띄워서 유럽의 각지로 몰리고 있죠.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위치상 가까이 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문제로 가장 큰 직접적인 타격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이제는 그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 전체 국가로까지 불법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얼마 전까지는 비교적 이런 문제들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관망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었는데 앞선 몇몇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난민들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그 난민들 스스로가 해당 국가를 떠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흩어지면서 유럽 대륙 전역이 이런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살기 위해 찾아온 난민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정당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복지 혜택 등을 부여받지 못하니 그저 불법 체류자 신세로 계속 떠돌게 됩니다. 그러하니 충분한 대우를 보장받는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각 나라의 고유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그저 살고 있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또 다른 지옥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수백 수천 명 정도였던 이러한 난민들 숫자가 매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 번에 아프리카를 출발하여 유럽에 도착하는 인원도 더욱 대형화되자 이제는 유럽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났죠. 스웨덴의 경우는 정부가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다 보니 난민 인정 비율이 무려 67%나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떠나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쳐 다른 유럽 국가를 넘어 계속 난민 인정에 실패하면 결국 이곳 스웨덴에 와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스웨덴은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16만 3천 명의 이러한 난민을 인정해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스웨덴 전체 인구인 1,060만 명에서 무려 2% 가까이가 이제는 난민들로 구성되어 버렸어요. 좋게만 생각하면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찾아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그들을 돕는 게 행복한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그곳에서 전혀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면서 일도 열심히 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데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술과 유흥으로 삶을 보내거나 심한 경우 불법적인 약에 취해 정신을 놔버리죠. 그러다 보니 복지 혜택을 박탈당하고 그런 사람들 무리가 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겨 그렇게 만들어진 갱단이 온갖 무서운 무기들을 구해 국가적 범죄를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죠. 설명드리다 보니 좀 길어졌지만 바로 이게 지금 유럽 대륙과 저희 스웨덴이 처한 사회적 상황입니다. 유럽 대륙 그리고 스웨덴의 이러한 변화를 몸소 지켜본 저로서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던 거였어요. 한국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녀가 자기도 궁금해졌다면서 핸드폰을 꺼내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검색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 여기 나오네요. 한국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 명 정도 되네요. 전체 인구 대비 4.9%네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는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최근에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류의 영향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저처럼 BTS, 나 블랙핑크의 팬들뿐 아니라 K-드라마나 K-푸드 그리고 K-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공항이 365일 24시간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살짝 민감한 걸 묻고 싶었죠. 한국에는 정상적으로 각종 비자를 허가받고 찾는 외국인 외에도 난민들도 찾아오는 일이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난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럽과는 많이 다르죠. 대신 한국은 최근 10년 정도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죠. 불과 70년 전에는 같은 나라의 민족이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 이렇게 분단되어 살고 있는 게 슬프죠.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저러니 그걸 알게 된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오죠. 우리 한국은 이분들을 어떤 면에서 난민이라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들을 심사하지는 않죠. 북한에서 계획하고 보낸 간첩이 아닌지 조사를 끝내고 나면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첫 한국인이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유익하고 뜻깊었어요. 아, 이게 바로 스웨덴과 한국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부러움이 생겼죠. 북한은 원래 한국인이니 스웨덴처럼 유럽 민족이 근간이었던 국가에 아프리카에서 온 다른 민족과 섞이는 일이 아니었으니 한국은 북한 탈북자 난민을 받아 잘 정착시킬수록 단일 민족의 장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였네요. 어느새 서울로 진입한 리무진 버스 창밖으로 거대한 한강과 화려한 서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어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불빛으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정말 K-무비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와, 이게 바로 서울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 뛰더군요. 버스에서 내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 후 짐을 풀고 쉬었다가 옷만 갈아입고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시간이 무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대낮같이 밝은 데다 여전히 사람들로 넘쳐났죠. 역시 저에게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대로변, 골목 모두에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죠. 중년 여성이거나 할머니들도 아닌 10대 청소년으로 보이거나 화려한 옷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였죠. 이제 막 여기 도착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저만 혼자 내심 불안해했지. 그들의 표정은 너무 평온했죠. 어머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말로 여자 혼자 다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사실인가 봐 했어요. 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니 24시간 운영된다고 표시된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죠. 그 안에서 본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젊은 학생들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라면만 먹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손엔 작은 영어 단어 노트를 들고 공부까지 했고요. 한국 학생들은 원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공부를 해요? 계산대 직원분께 물어봤지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해 주셨죠. 아하, 쟤네들 야자 끝나고 학원까지 다녀온 후 출출하니 야식 중이에요. 저는 그분 영어 표현도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다시 학원까지 간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스웨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해요. 게다가 조금 있으면 시간이 자정인데 드라큘라 나올 시간에 이 친구들은 여기서 라면 먹고 있다니요. 한국의 교육열이라는 건 익히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라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와서 보니 더 놀랍다. 그리고 학생들은 좀 안쓰럽기도 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을 지나는데 새벽 1시인 시간인데도 사람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지하철이 다니나 하며 놀라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막차가 자정을 넘어까지 있더라고요. 진짜 한국은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사는구나. 이것도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심야 이동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안전함. 이 모든 게 한국의 특권인가 보네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 직접 눈으로 본 것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세상 깔끔한 최첨단 인천공항, 친절하고 여유 있는 한국 사람들, 화려한 도시,
늦은 밤도 안전한 거리. 잠들기 전 스웨덴에 있는 가족 생각이 다시 났어요. 우리 가족도 이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죠. 그리고 동시에 나도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욕심도 들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인사하며 내일도 기대하는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정했던 여러 관광지를 가볼 참이죠. K-팝 매니아답게 한국의 K-뮤직을 세계에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뮤지션들의 발자취를 찾고 싶었죠. 먼저 강남에 있다는 강남 스타일의 싸이 흔적부터 찾아갔어요. 재미있는 조형물과 강남거리가 보였죠. 지하철역을 나와 가장 먼저 보였던 넓고 복잡한 도로뿐 아니라 그 뒤로 뻗어진 각종 골목들의 재미가 어딜 가든 보이는 흥미진진한 곳이었습니다. 느리고 한가한 스웨덴의 풍경에 비하면 정말 역동적이었죠. 압구정이라는 곳도 가보았고 삼성역 코엑스몰이라는 곳도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였죠. 한국인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몰려온 관광객 무리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많았죠. 지하철이든 카페든 음식점이든 각종 몰의 다양한 상점과 한국 특유의 전통적인 가게에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한 가지 제 눈에 발견된 게 있었죠. 바로 CCTV라는 거였어요. 우연히 강남 골목 뒤편에서 잠깐 쉬다 전봇대를 보면서 발견하고는 이건 또 참 신기한 풍경이네 했는데 이후 돌아다니는 그 어디를 보아도 이러한 CCTV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처음엔 이게 조금 불편했었죠. 한국은 인권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가 보다. 이 정도면 개인 사생활 침해 수준이 넘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며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디든 CCTV가 있다 보니 이걸 누가 계속 지켜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람이 이걸 계속 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과장을 해서 말하면 한국의 인구수보다 더 많아 보이는 이 CCTV를 한가하게 누가 쳐다보고 있다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결국엔 사건 사고가 일어났거나 또는 도난품 실종자들이 발생했을 때만 다시 열람한다는 뜻이었죠. 그러니 만약 한국에는 혹여 나쁜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범죄자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라도 계획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겠네 하는 합리적 판단이 들었죠. 외국인은 더 눈에 띌 텐데 말이죠. 하루 종일 도보로 서울 각지의 관광지를 구경했더니 둘째 날은 시차도 그렇고 조금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이른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와 창가 테이블에 서울 야경을 보며 컨디션 조절을 하기로 결정했죠. 룸으로 돌아오니 갑자기 오늘 본 CCTV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났죠. 혹시 한국은 범죄 발생 때 경찰이 범인을 얼마나 잘 잡아낼까? 조금 엉뚱하지만 진지한 질문이었죠. 곧바로 노트북을 펼쳐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죠. 뭐라고? 무려 90% 가까이? 저는 비슷한 자료를 2번, 3번 중복으로 찾아보았어요. 역시나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자료뿐이었죠.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한국 경찰들은 어찌 이렇게 범인들을 잘 잡아요. 갑자기 또 조국인 스웨덴 생각이 났어요. 스웨덴은 사실 얼마 전 미국과 남아공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3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북유럽의 복지로 유명한 국가인데 여러분들도 정말 의외이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최근 이민자로 인한 절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났고 강력 범죄도 동시에 늘었어요. 인구 10만 명당 연간 1,100건의 절도 범죄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말았죠. 더 큰 문제는 한국처럼 범거율이 높지도 않다는 거예요. 잡힌 숫자만 저 정도고 안 잡힌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 평소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 안전지수도 2.28을 기록해 가장 불안한 국가가 되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면 할수록 스웨덴과 점점 더 비교가 많이 되어서 조금 우울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었죠. 유럽은 알다시피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의 최상위권을 유지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또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일찍 호텔로 들어간 건 잘한 선택이었죠. 체력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서울 한강을 나가 보기로 했어요. 압구정과 신사동 일대엔 K 연예인들도 가끔 볼 수 있다더군요. 이내 도착한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운동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연인, 가족들도 여럿 보이더군요. 평화롭고 한가해 보여서 한국도 모두 빨리빨리만 외치면서 사는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스마트 시티 서울 프로젝트라는 안내판이 보이더군요. 이건 또 뭘까 궁금해졌죠. 커피를 들고 걷다 서양인 무리를 발견하고 눈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다 여행으로 한국 왔나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 영국에서 단체로 한국 여행 온 팀들이에요. 이제 일주일 지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스웨덴에서 그저께 여행 왔답니다. 한국은 유럽과 꽤 달리 좋은 것들이 보이네요. 제가 조금 전 오다가 스마트 시티 서울이라는 걸 보았는데 저건 혹시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셨어요? 아스트리드 씨, 저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전에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한대요. 신기하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와, 정말 서울은 미래의 도시 같아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그들도 웃으며 말했죠. 그렇죠? 한국은 발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치안에도 첨단 기술 도입이라니. 이내 한강에서 하루가 흐르고 늦은 밤인데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북적였죠. 모르고 봤을 때도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모두 다 세세하게 알고 나서 보니 왜 이게 가능한지 명확해졌죠.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모두 다 꿈만 같아요. 스웨덴에선 진심 상상도 못할 광경이에요. 어느새 한국 여행 절반이 지났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빨래도 하고 휴식도 하며 조금 쉬어가기로 했죠. 후이를 켰는데 우연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가 나오더군요. 제목이 대한민국 범죄와의 전쟁이었죠. 호기심에 채널을 고정해 두고 계속 지켜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 내용이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다큐멘터리는 90년대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네요. 한국에서도 불과 1990년대에는 범죄 조직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전쟁? 범죄랑 전쟁을 한다고? 이것 역시도 스웨덴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국가가 범죄 조직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태도라니.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또 다른 강력한 정책이 나왔대요. 4대 사회학 근절 대책이라나 뭐라나. 이름부터 강렬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더 흥미가 생겼죠. 와, 대단해. 이렇게 확실히 범죄에 대처했네. 사실 요즘 스웨덴에선 저렇게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치폭력 관련 정책이에요. 한국에선 술 마시고 폭력 부리면 엄하게 처벌한대요. 게다가 당시 범죄의 가능성이 생길 만한 음주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했다니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요즘 스웨덴에선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난민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스웨덴과 비교하게 되더군요. 저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모셔오고 싶을 정도로. 방송 후반부 나오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더 놀라웠어요.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협력했구나. 당연히 저희 조카 생각이 났죠. 요즘 학교에서도 청소년 갱단 문제로 등교 때마다 걱정이 많았거든요. 한국처럼 조기에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고 그걸 미리 처치하고 도와줄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송이 끝나고 생각에 잠겼죠. 강력한 의지로 범죄에 대응하고 사회가 협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복지의 천국으로 불리던 우리 스웨덴도 이제 갱스터의 천국을 맡고서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후 며칠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원하던 BTS 흔적을 탐험했죠. 소속사 건물 앞에도 가서 기념 촬영도 하고 BTS가 들렀다는 유명한 곳도 가보고 굿즈도 많이 쇼핑했죠. 그렇게 꿈만 같던 한국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마시며 창밖으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 생각이 지나갔죠. 혹시라도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놀랬죠. 40년 넘게 살아온 스웨덴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산다는 건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단지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너무나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아, 내가 한국에서 여행 좀 했다고 나도 모르게 빠져버렸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하하하,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 혼잣말을 하며 남은 커피를 한 모금 싹 비웠어요. 내일 저녁이면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스웨덴으로 긴 시간 비행을 해야 했죠. 만 하루 정도 남았네요. 캐리어에 모든 짐을 다 싸두고는 호텔룸에서 다시 나와 첫날 왔을 때 걸었던 거리를 그냥 걷기로 했죠. 이렇게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간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언제 또 기회가 되어 와 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거리에 간판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한 외국인 취업 알선 사무실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죠. 아, 한국에 돈을 벌러 취업 비자로 온 외국인들이 이런 곳에 부탁해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구나 했죠. 그런데 거기서 제 눈을 사로잡는 종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스웨덴어 영어 선생님 구함. 뭔가에 홀린 듯 거기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 보았죠.
제 모습을 보더니 바로 자리를 안내해 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디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혹시 원하시는 직종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대로 스웨덴 국적자이고 스웨덴어 영어 선생님 부함을 보고 왔다 했죠. 그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다양한 취업 비자 종류와 일하게 되는 장소 페이 수준 그리고 추천 거주지 등 모든 걸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완전 돌아가 버렸어요. 서울국제학교 개학 강사, 외국어 학원 강사, 북유럽 출신 원어민 강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설명 안내 문서를 손에 쥔 채로 그들과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 짐을 만지면서 결심했어요. 아, 몰랑. 일단 여기 한국에 6개월만 더 머물러 보자. 그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일자리도 더 알아보고 지금도 제가 그 순간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었죠. 곧바로 항공사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티켓은 리턴표 일정 변경도 가능한 항공권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비행기 일정 변경하려고요. 최대한 늦춰주세요. 전화를 끊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죠. 이제 저는 한국에 단순히 여행 온 스웨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는 거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한 번 더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불빛들을 보며 각오를 다졌죠. 아스트리드, 너 어쩌면 이 불빛들 중 하나를 언젠가 반드시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스웨덴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내린 이 충격적인 결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만 싶어요. 내일은 비자 신청부터 곧바로 해봐야겠다. 여행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니 웃음이 실실 나왔어요. 한국, 저 아스트리드를 받아주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이미 준비 완료예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랍니다. 저 좀 이뻐해 주세요, 꼭.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